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산뜻하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신예지, 장세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 발표 이틀을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전통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세 키워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관세 공포에 블랙 먼데이를 보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고 있고 장중 1,475.2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연고점인 1,475.5원보다 3원밖에 남지 않은 수치입니다. 정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인으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길어지고 미국의 상호 관세를 앞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상호 관세가 본격화되는 날인데요. 시장은 4월 2일 상호 관세가 본격화하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뉴욕 증시 보시면서 글로벌 시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 오른 42,001.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91포인트 상승한 5,611.85의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70포인트 내린 17,299.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시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더티 15으로 지목한 한국, 관세 강도 커지나 라는 헤드라인인데요. 환율과 가장 관련 있는 글로벌 헤드라인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둔 국가를 지저분한 15개국, 일명 더티 15이라고 일명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상위 국가에 포진돼 있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이 주축이 되고 있어서 더티 15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 경쟁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편성 논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이는 곧 원화 약세 요인으로 고환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까요?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이 커지면서 15조 원을 벌었다는 소식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가 극심한 주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이 올해 들어서만 약 15조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기준 테슬라 주가는 248.58달러로 지난해 종가 대비 34.46% 하락한 상태인데요. 테슬라는 해외 주식 순매수 1,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 주식 순매수액 중 테슬라 관련 종목에만 16억 1,554만 달러가 올라 전체 순매수액의 3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 자동차 관련 뉴스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소식이기도 하죠. 이 뉴스는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가 우선순위라는 속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증시 히트맵을 보시면요.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 월마트 주가가 3% 이상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반면 기술주들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가 1.18%, 마이크로소프트 0.9%, 테슬라 1.67%, 아마존 1.28%,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5개 종목 주가가 내리고 있고요. 애플과 구글 또한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최대 완성자 업체 GM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세를 딛고 0.75% 반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S&P 구성하는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오르고 이미 소비재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초록불 킨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7 기업에 대한 소식, 애플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바로 프랑스가 지배적인 지위 남용으로 애플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렸다라는 기사인데요. 프랑스의 반독점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관리 도구를 통해 자사기기의 모바일 앱 광고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애플에 1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반독점 규제기관이 애플을 상대로 내린 첫 번째 반독점 위반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EU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바로 애플과 머스크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번엔 위성통신 시장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이 위성통신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일론 머스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애플이 자금을 지원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당국을 압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투자한 미국의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가 신규 위성망이 특정 주파수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최근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애플과 머스크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애플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도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 인재를 두고 각촉을 벌인 바 있습니다. 마지막 애플 소식입니다. M7보다 규모 작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올해 더 주목받을 것이라는 뉴스인데요.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강연이 공개됐죠. 장기 경기 변동 주기를 설명하는 콘트라 TF 파동 현재는 2010년부터 시작된 6순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AI와 같은 4차 산업이 주도하는 이 사이클은 최대 50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투자할 때도 혁신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 유망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M7보다는 규모가 작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가져왔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고 있죠. 공급 과잉에 따른 버블 조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시장 변화 속 52주 최저치 기록을 했다는 헤드라인인데요.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팅 프로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양호한 재무 건전성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415달러에서 650달러에 이르는 목표 주가와 함께 강력한 매수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D 카운의 애널리스트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메타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및 연기 결정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관측했는데요. 이는 두 회사 모두 데이터 센터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픈 AI 역시 데이터 센터 용량을 늘리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상당한 요구 용량이 있는 여러 스트레게이트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져온 소식은 엔비디아 관련한 소식인데요. 헤지펀드는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기술주에서 빠져나간다라고 골드만삭스가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헤지펀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시한에 대한 우려로 세계 시장이 폭락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와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술주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은 지난 금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주 헤지펀드가 기술주에서 빠져나가면서 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해당 주식에 대한 베팅에서 손을 뗐다라고 월요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드먼드 로스차일드 애널리스트들은 이들 주식의 하락 추세를 4월 2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리관세와 연관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S&P 500 지수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이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작년 12월 16일 이 장중에 기록한 최저점 대비 14%대까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1.18%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기준으로는요, 30%가 넘게 떨어진 수준이어서요, 최근의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저희 이번에는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 아나운서, 이번에도 흥미로운 기업 가져오셨던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여러분 혹시 암호화폐 거래 많이 하시나요? 오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로 바이낸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낸스는 2017년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펑자오는 원래 블룸버그에서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일하던 인물인데요. 그 후 블록체인닷컴에서 일하면서 암호화폐의 미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당시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강해지자 곧바로 본사를 몰타로 이전했습니다. 규제를 피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이낸스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낸스 코인 BNB인데요. 이 코인은 바이낸스 자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 거래 수수료 할인, 신규 토큰 구매, 서비스 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가 성장하면서 BNB 코인의 가치도 크게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 거래뿐 아니라 마진 거래, 그리고 선물 거래 같은 고급 투자 상품도 제공하면서 사용자층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죠. 최근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유망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이 초기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뛰어난 기술력과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암호화폐 지원으로 현재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낸스 역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2023년과 2024년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규제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SEC는 바이낸스의 일부 암호화폐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파이코인 상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유저들의 투표로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유저들이 파이코인의 상장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 측이 최종적으로 상장을 보류하면서 커뮤니티에 큰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규제기관들과의 관계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에서도 활발히 진출하여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NFT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 분야로의 영향력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이낸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요, 유로화를 입금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디지털 자산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라는 기업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밤사이 나온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스면에서 경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오늘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오늘 머스크 소식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머스크도 걱정한 한국 인구 살멸 중이라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최근 퍽스뉴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가장 큰 걱정이 인류의 사멸이라고 답하면서 또 한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출산율 그래프와 인구 구조를 공유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말하는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 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가 현재의 3에서 4%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머스크가 스스로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관세에 대한 소식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가 미 자동차 업계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화학물질 등록평가 관련 규제 등도 주요 무역 장벽으로 열거했습니다. USTR은 또한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했는데요. USTR은 이날 전체 397종 분량의 보고서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7쪽 분량으로 서술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권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USTR이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중국판 EUV 예고에 SMIC 5나노 양산설, 반도체 업계 술렁이라는 뉴스인데요.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 가시화되자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에서 설립된 지 4년 된 스타트업이 30종 이상의 첨단 장비를 전시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업체는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ASML만 생산할 수 있는 극자외선 정비급 성능을 내는 특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리 림 중국 광대역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자는 ASML과 TSMC 같은 거대 기업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지만 덜 알려진 심천의 이 회사가 최첨단 장비와 독점 기술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며 거인을 상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캐리어는 지난 2023년 EUV 노광 장비 없이 DUV 장비로 5mm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스타트업 회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에 탑재한 7mm 칩을 생산할 때 사이캐리어의 장비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돌아온 이재용, 중국 전장에 엑시노트 꽂는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고요. 샤오미와 비야디도 방문했습니다. 고성능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위탁 생산도 고도화된 공장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중국 파운드리 회사는 주로 10나노 이상의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5나노 이하는 삼성과 TSMC, 인텔 파운드리만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중국 전기차 회사의 차량용 반도체를 수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정부의 인텔 부활 전 TSMC 매각 놓고 복잡한 삼각함수라는 제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대한 매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적자 상태에 빠져든 독자 생존이 불투명한 사업부인 파운드리 반도체를 대만의 TSMC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의 기술력과 인력 등을 보유한 만큼 실제 인수가 현실화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는데요. 다만 동시에 이해득 실을 놓고 트럼프 정부와 TSMC, 인텔 간 첨예한 입장체가 드러나면서 해프닝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화의 새 아들의 지분 증여로 주가 불확실성 해소, 목표가 상승이라는 기사인데요. SK증권은 이를 한화에 대해서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에 대한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44,000원에서 5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증권사 연구원은 김 회장의 새 아들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하나 주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하나에너지 상장 이후 하나와의 합병을 통한 그룹 승계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이때 하나에너지 주가가 높고 하나 주가가 낮을수록 합병 비율 측면에서 새 아들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분 증여로 하나에너지 상장 이후 하나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한다며 또 증여세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은 하나 주가가 4만 원대에 안착한 3월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하나 주가 상승을 경영진 측에서 예상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마지막 기사인데요. 바로 에코프로미터에 대한 소식입니다. 4천억 확보한 에코프로머티, 이곳에서 글로벌 니켈 재련 기업 도약 노린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에코프로그룹의 전구체 생산자 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4천억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재련업 진출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송호은 에코프로 대표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지주사 주주총회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인도네시아 그린 에코니켈 재련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빠르면 4월 말 기업 결합 신고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인도네시아 재련 자회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면 연결 자회사 편입에 따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 삼성전자이죠. 이 삼성전자의 회장 이재용 회장이요. 23일부터 중국에서 일주일가량이나 머물렀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적인 기업들의 총수들과 만났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었는데요. 샤오미라든지 비아디 등 이 다수의 잠재 고객을 만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공급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정말 폭락장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분위기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4월 1일인 만큼 산뜻하게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치적 리스크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조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이 오전 중에 헌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를 하면서 다시 주가에 탄력이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252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선고일 발표가 되자마자 주가가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이에 반응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제에 이은 자금 이탈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 매도 우위 포지션 보였는데요. 오전장에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늘 1,800억 원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오늘 2.76% 상승하면서 691선에 올라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700선 코앞에 두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나타나긴 했지만 물량이 크진 않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어제와는 정반대로 빨간 물결이 일어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토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줬습니다. 이 3월에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완성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투톱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기사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김승현 하나회장이 보유 지분을 새 아들에게 증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승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너무나도 증시가 잘 나온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두 가지의 특징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덴티움,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첫 번째 덴티움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요. 얼라인이 덴티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보다 높은 일반 투자 목적으로 상향했는데요. 이에 덴티움이 빨간불 켠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동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부진했던 덴티움의 주가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얼라인 파트너스의 지분 취득 소식에 이를 장 초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럼 자세한 마감 상황 한번 보실까요? 덴티움 시가 75,100원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빨간불 켠 모습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14.61%까지 고가를 찍었다가 장 마감에 5.63% 상승하며 78,800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윗꼬리 달고 길게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요. 바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정치 인맥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언제쯤 탄핵 선고가 발표가 될 것인지 이 일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오전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 되돌아보자면요. 탄핵소추안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가결이 됐었고요.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은요, 마지막 변론을 기준으로 한다면 38일 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의견이 일치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분분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또 결론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변동을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관련주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전에 좀 담아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형지글로벌,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동신건설, 디젠스, 일성건설 일제히 모두 상한가를 찍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차기 대선 후보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평화홀딩스의 김문수 관련주도 오늘 2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또 정책도 바뀌기 마련이죠. 관련주로 대성창투, 오픈롤 같은 일자리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또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이 4천억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날 두산 퓨얼셀은 한국전력기술, 금호기술, LS 일렉트릭과 맺은 3,988억 원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착수 지시서의 장기 미발급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럼 두산 퓨얼셀의 장 마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두산 퓨얼셀은 13,14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고가는 6.26% 상승한 모습 보여주다가 종가는 13,790원으로 5.3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4천억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신저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화장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연일 좀 잊을만 하면은 우리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호재가 하나 더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뷰티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국산 화장품 중에서 좀 애정하는 템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을 잘 쓰는데요. 아, 정말요? 네네. 근데 그건 국산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국산에서는 이제 클리오 화장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클리오 좋아하시는군요. 어떤 혹시 브랜드나 제품 좋아하세요? 저는 딱히 가리지 않고 그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한번 테스트해보고 쓰는 편입니다. 아, 정말요? 아, 가리지 않고 쓴다. 좀 새로운 템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그냥 이것저것 쓰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거나 다 갖다 쓸 정도로 국산 화장품 너무도 품질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열풍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호재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국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정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서구권에서는 K뷰티 열풍이 불긴 하지만 그 이전의 강자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프랑스를 이제는 한국이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연일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중국 상하이에 사옥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주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중국 사업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화장품주 중에서도요, 이 중소형 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글로본 같은 경우에는 11%대 강세를 보였고요. 삐아는 12%대, 제이중 코스메틱은 15%대까지 올랐고, 실리코트 같은 경우에는 10%대 강세 속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혁신적인 투자 철학으로 세계 금융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캐시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이자 투자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캐시우드는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난 학습 능력과 호기심을 가졌던 그녀는 아일랜드 이민자였던 부모님의 성실함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학과 경제학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금융과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금융 분야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금융계에 입문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는데요. 1977년 자산 운용사인 캐피탈 그룹에서 경제학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18년 동안 프루덴셜 자산 운용사, 제이슨 어소시에이츠,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등 월가의 주요 자산 운용사에서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수십 년간 금융계를 경험한 캐시우드는
금융산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녀는 마침내 2014년 자신만의 투자회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는 파괴적 혁신을 핵심 투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전기차 자율주행, 유전체약, 블록체인 등 향후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테슬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덕분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부정적이었을 때에도 그녀는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면서 회사의 비전에 많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주가는 급등하면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고 캐시우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캐시우드는 또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녀는 비트코인이 향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적극적인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계에서는 다소 파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투자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캐시우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은 바로 혁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항상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논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녀의 굳건한 믿음과 비전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계의 이단화로 시작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캐시우드, 논란과 찬사를 동시에 받으면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별명이 돈나무 언니다라고 불리는데요. 이름도 어쩜 캐시우드인지 캐서린 우드인데 캐시우드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리포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봉형강에 대한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인데요. 국내 봉형강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봉형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요. 바로 철강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봉형강은 보시는 사진같이 가래떡처럼 철을 길쭉하게 뽑아낸 제품을 길게 뽑아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생긴 철을 가지고 봉형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말 많은 표와 사진들이 지금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종류가 많다 보니 철강사에서는 아주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글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봉형강과 철강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름을 조금 알아두시면 투자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오늘자 봉형강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봉형강 가격이 반등 조정됐다. 동시다발감산의 수급 기대라는 제목인데요. 하나증권이 31일 국내 철근과 H형강 등의 봉형강류 제품의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철근 유통 가격이 전주 대비 169만 원을 기록했고 H형강 가격 역시 3만 원 올라 톤당 107만 원에서 108만 원 수준에 도달했다며 주요 제강사들의 감산 및 가격 인상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을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락할 때도 있는데요. 왜 공급 과잉이 됐을까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철강의 공급 과잉이 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감소, 그리고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덕분에 아무리 철강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때로는 내리기도 합니다. 현대제철은 3월 철근 판매 가격을 톤당 72만 원으로 4월에는 7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 철근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 철근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철근 수급 개선 시점까지 감산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연구원은 연간 철근 150만 톤을 생산하는 인천 공장 셧다운은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타 제강사들도 유통형 철근 출하 중단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은 적자폭 확대를 이유로 3월 말까지 유통형 철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YK스틸도 4월 4일까지 출하를 멈췄습니다. 한국철강과 환영철강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15일간 철근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서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철강이 다시 팔릴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복구 수요가 아시아 지역 봉영강 수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리포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연구원은 계절적으로 건설 성수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외 수급 여건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봉영강 가격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급 과잉의 현대제철 창사 이래 첫 인천공항 셧다운이라는 뉴스 기사가 오늘 뉴스면을 도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건설업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공업과 전산업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 부분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건설 경기 침체로 철근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대제철은 인천공항 관련해서 셧다운을 들어가기로 했고요. 다른 공항에 철근을 생산하는 곳도 두 곳의 가동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연간 철근 150만 톤, 현강 200만 톤을 생산하는 현대제철의 생산 핵심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감산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현대제철은 이전까지는 가동률 조정을 위해 감산해왔으나 최근 철근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공세의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점차 높은 금리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철근이 조금 필요가 덜해지면서 철근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25% 철강 관세 부과까지 겹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고 수출도 위축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 톤으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관련 표에서 보시듯이 중국은 1위의 철강 생산국이 되었는데요. 중국산 저가 철강 덤핑에 대응하는 전략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강 최대 공급사인 현대제철이 한 달 동안 생산을 멈추면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현대제철은 이달 들어 비상 경영체계도 돌입을 했죠. 임원급여를 20%나 삭감하고 만 50세 이상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슈와 코멘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리포트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뉴스 이슈들처럼 국내 철강 산업은 철근 수급 개선 때까지 셧다운하면서 감산 조치를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죠. 이에 3월 넷째 주 국산 철근 유통가 전주 대비 2만 원 상승한 톤당 69만 원을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월 글로벌 조강 생산량은 전년비 3.4%라고 할 만큼 글로벌 조강 생산량이 많이 감소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은 7,890만 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3.3% 감소했고요. 인도는 1,270만 톤으로 6.3% 증가, 일본 생산량은 8.5% 감소한 640만 톤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은 520만 톤으로 0.7%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1, 2월 철근 판매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통가격이 톤당 60만 원 중반에 불과해 적자 판매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성수기로 돌입하면서 주요 제강사들의 동시다발적인 감산 영향을 보이는데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프라 상당수가 파괴된 추후 재건 과정에서 아시아 봉연강 수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봉연강 가격과 반등에 대한 리포트 분석했습니다. 네, 또 철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연일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출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1월, 2월과 대비해서 3월의 수준이 훨씬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국내 증시가 오늘 드디어 반등하면서 주주 여러분께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봄이 찾아왔군요. 이 한 줄평 굉장히 코너 기대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트럼프의 관세 관련 정책이 계속돼서 연일 이어지고 있죠. 관세 뉴스 계속 챙겨보시다 보면은 또 새로운 뉴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 뉴스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4월 1일인 만큼 정말 산뜻하고 희망찬 출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는 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